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실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사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토부 장관과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종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와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감소세 확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오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상경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반대로 지난해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금 전 청와대가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부처 장관들이 교체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선 개각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개각으로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인 만큼 국토부 현안과 핵심 기조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됐는데요.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4선의 중진인 박영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진영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호 전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개각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3년차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된 과제가 산적한데요.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과제가 있고, 중기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 내정자는 혁신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3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자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점차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수출 부진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은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경상수지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사고 파는 거래를 가리키는데요. 지난 1월 경상수지는 27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역대 가장 긴 81개월 흑자를 이어가긴 했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월별 경상수지 흑자는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끌어온 상품수지 흑자가 5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수출 부진이 흑자 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6% 줄은 463억여 원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와 석유, 화공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가 떨어지고 중국과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강해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졌던 카풀 서비스 갈등이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보단 택시업계에만 유리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어제 합의된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만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줄어드는 택시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 경제를 도입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카풀 업체가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월급제 시행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 기자,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것 같은데 왜 반쪽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합의한 대로라면 카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일 심야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 카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는 카풀 서비스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는 앞으로 유상 카풀 업체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택시업계에 요구된 승차 거부 근제 등은 추후 논의 사항으로 미뤘습니다. 네. 그런데 카풀 서비스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카풀 영업시간 제한 합의에는 카풀 업체 중 카카오만 참여했습니다.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타다, 플러스 등 다른 카풀 업체들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카풀 업체는 합의안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와 서비스를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택시업계도 타다와 플러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 카풀 서비스 갈등은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노조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청와대로 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 오늘 이뤄진다고요? 네, 대우조선해양 매각 안건 체결을 위한 산업은행 이사회가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매각 안건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계약 일정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사회 의결 직후인 오후 3시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민영화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대우조선해양 노조원 600여 명이 현재 항의 집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본부와 현대중공업 지부 또 지역계 인사들까지 합류해서 총 집결 규모는 1000여 명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들은 원래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진 뒤에 1시쯤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방금 전 산업은행 앞으로 집회 장소를 바꿨습니다. 산업은행이 이사회 장소를 오전 늦게 공지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현대중공업 노조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100여 명 역시 오늘 오전 9시부터 7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서울 개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에서 매각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이번 불법 파업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노조는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에 설계와 영업 등 중복 분야에 있어서 인력 구조 조정이 뒤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안지혜입니다. 한국GM이 경영 정상화를 다짐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철수 논란이 여전합니다. 국내에서 조기 철수할 수 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약속했던 준중형 SUV 개발을 중국으로 넘긴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산은과 GM 간의 이면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네, 어제 한 보도를 통해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한국산업은행 간 계약 내용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합의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GM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된 미국 보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5년이 남았는데요. 산은의 우선주를 한국GM이 되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주를 추가로 취득해 GM의 지분율이 현재 83%보다 높아지고 산은은 현재 17%보다 낮은 15% 미만이 되면 비토권을 상실합니다. 한국GM이 철수를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의혹에 대해 산업은행이 무슨 입장을 내놨습니까? 정부와 산은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산은은 해명 자료를 통해 이면 합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산은 역시 우선주 투자금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산은의 지분율을 17%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약속했던 준준형 SUV 개발을 중국으로 넘긴다는 얘기, 이건 또 뭡니까? 네,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가 준준형 SUV 개발은 중국으로 변경을 하고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만 개발할 것으로 오늘 알려졌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R&D 법인 분리 당시 합의 내용과 달라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GM은 논란이 커지자 곧 변동사항이 없다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만약 그러나 변경이 되면 군산공장처럼 공장 폐쇄 등이 우려가 되고 협력 부품 업체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해왔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실상 위탁 생산에 동의하는 합의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권세욱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현대차 노조 지도부가 사측과의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를 인정했다고요? 네, 현대차 노사는 어제 위탁 생산에 대한 합의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회사가 광주에서의 위탁 생산으로 울산 등
기존 현대차 고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 겁니다. 합의서를 본 현대차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던 노조가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동안 현대차 지도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번 합의서 내용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 차종은 광주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법인이 매달 생산 규모를 노조에 통보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자신들의 고용과 물량만 확보하려 한다는 내 외부의 비판을 걱정해 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미뤘습니다. 네, 합의서는 만들고 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종 서명에 이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조는 일단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동의나 승인이 아니라며 철회를 위한 3년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투쟁을 공언해온 명분과 고용 안정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노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석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가 가계동향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2인 가구가 기본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는 빠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통계 왜곡 논란이 일자 통계청이 내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 조사를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로 가계동향 조사가 대표적입니다. 통계청이 매분기 발표하는데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의 증감이 나타나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2인 이상의 가구만 포함돼 있고 1인 가구는 빠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에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1인 가구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분배 악화를 완화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인 가구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청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에서 1인 가구를 제외한다는 것은 청년 실업이나 노인 빈곤 문제의 실태를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통계청은 과거 1인 가구 비중이 낮아 2인 가구를 기반으로 가계동향을 조사했을 뿐 축소나 왜곡의 의도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계동향 조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8.6%, 오는 2045년에는 3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가구 중 하나는 1인 가구가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여론 속에 통계청도 가계동향 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세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교회나 언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거의 전부 다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시고 해외 사례에서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 통계청은 빠르면 내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그동안 1인 가구가 가계동향 조사에서 제외돼 왔다는 게 다소 의외입니다. 1인 가구가 포함되면 어떤 파장이 있는지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우선 1인 가구가 그동안 왜 제외가 됐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정치권에선 1인 가구 제외를 소득 감소를 숨기기 위한 꼼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는 과거 1950년대 한국은행이 해오던 것을 통계청이 그대로 이어받아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기준이 2인 이상 가구로 정해진 겁니다. 또 2인 가구에서 갑자기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통계의 연속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1인 가구를 제외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통계청이 1인 가구 소득을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계동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1인 가구를 포함해 산출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 증가폭이 더 축소됐습니다. 이를 분위별로 보면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소득이 낮은 분위인 하위 20% 1분위, 그 다음인 2분위 가구 소득이 현재보다 각각 3.6%포인트, 5.9%포인트 더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불과 1% 정도만 떨어졌습니다. 통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통상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거나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포함하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1인 가구가 포함된 통계가 발표가 되면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 네, 가계동향조사는 정부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거나 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그런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임금 정책이나 사회보장 제도 등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에선 정부로선 꽤 뼈아픈 통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계동향조사의 1인 가구 포함과 관련해서 정리나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깎인 직장인은 초과분 만큼 돌려받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4월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공단 측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올해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새로 보수총액 자료를 받으면 변동분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지난해 자료와 올해 제출받는 자료를 비교해서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산 결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작년보다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기자,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작년 4월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이 모두 1,400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60%인 840만 명이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 8천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반대로 291만 명은 월급이 줄어들면서 평균 7만 9천 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올해도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일에 4대 보험이 빠져나갈 때 나가는 만큼 별도로 공단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요. 내야 할 정산보험료가 한 달치 건보료보다 많이 나오면 5회에 걸쳐 자동으로 분할 납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4,100만 원, 중소기업은 2,87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대중소기업 간의 연봉 차이는 1,230만 원입니다. 지난해 연봉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0.7%, 중소기업은 1.8% 인상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연봉 5천만 원 근로자는 최고 50만 원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현재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정부가 여성과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매우 부족한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은 기자, 여성 고용이 부진하거나 낙제 수준이다. 이거 회사로서는 불명예인 것 같은데 어떤 곳들입니까? 네, 흥국생명보험, 팔도, 동아ST, 중예제약,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0개소의 사업장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산부 ENC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이 1.97%에 불과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정된 50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업체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2014년 이후 세 번째인데요.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3년 연속 여성 근로자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 규모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 고용 낙제점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사업주 성명, 주소 등의 정보가 6개월 동안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조달청에서 우수 조달 물품을 심사할 때 해당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 인증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고용상 남녀차별 해소를 위해 점검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기업, 기업 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가 BC카드에도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현대차와 BC카드는 가맹 계약이 해지될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신한과 삼성, KB국민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2% 증가한 497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56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를 4조 원에 인수하는 등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한 M&A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중남미 기업에 5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펀드 설립에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를 직접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기업 등에서 출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전자상 거래와 헬스케어, 보험 등의 분야에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 등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 일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현재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96% 하락세 214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내림세 73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입니다. 지금 택시업계와 카풀의 갈등이 일단락됐는데요. 출퇴근 카풀 서비스가 허용됐다는 소식에 주가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35% 오름세 10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보이다가 현재 하락권으로 전환했습니다. 민영화가 오늘 최종 결정이 나는데요. 현재는 0.3% 빠졌습니다. 303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현재 3.19% 하락세입니다. 카드 수수료율 갈등으로 현대차가 BC카드에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에 주가 내렸습니다.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ST입니다. 현재 1.41% 내림세 1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여성 고용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소식이 주가 하락권에서 거래가 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KT입니다. 현재 약세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에 인수한다는 추진설이 나오면서 현재 0.36% 내림세 2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